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였고요. A에서 C는 각각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이었는데요. 자, 좀 보시면 갑, 을은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필수적인 방법을 썼다라고 했으니까 병이 썼던 C는 참여 관찰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 병과 달리 통계 분석에 적합한, 즉 양적 자료 수집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을 했으니까 을이 사용한 B가 바로 질문지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갑이 사용한 A는 자동적으로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면접법은 참여관찰법과 함께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용이하죠. 왜?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면접법은 언어적 상호작용 중에서도 말이잖아요. 읽고 쓸 줄 몰라도 문맹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선지 이런 거 잘 봐두셔야 돼요. 바로 낚였으면 안 됩니다. 2번을 보시면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즉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건 면접법이니까 서로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3번을 보시면요.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는 건 참여관찰법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요. 질문지법은 참여관찰법, 면접본과 달리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한 거죠. 5번을 보시면 해석 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큰 것은 질문지법이 아니라 참여관찰법과 면접법이 질문지법에 비해 이렇게 이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공과 관련한 문제였고요. 우리 올해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그래프란 말은 너무 거창하고 이 선만, 수직선만 하나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2022년에 갑국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에, 다시 말하면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상대적 빈곤이 아닌 가구가 80%예요. 그러면 한 요쯤에서 여기가 지금 중위소득의 50%가 되고 여기가 이제 전체 가구를 그럼 100가구로 설정을 하면 80가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나머지 20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80%는요 최저생계인 미만, 즉 절대적 빈곤 가구의 10배래요. 그럼 절대적 빈곤 가구가 몇 가구가 되겠어요? 80가구에, 그러니까 어떤 가구의 10배가 80가구인 거니까 절대적 빈곤 가구는 8가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는 요쯤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선지 중에서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 중에 뭐가 더 크고 작은지를 왜 안 냈는가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선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사실 이것도 이렇게까지 안 해도 풀 수 있었어요.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빈곤 달리 둘 다 객관적 기준, 소득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규정이 되죠. 그래서 둘 다 객관적인 빈곤이잖아요. 주관적 빈곤 아니잖아요. 2번. 상대적 빈곤은 주관적 빈곤, 죄송해요. 절대적 빈곤과 달리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해서 규정이 되죠. 그 소득 분포로 인한 게 바로 뭔가요? 중위소득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얼마나 벌었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야 중위소득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둘 다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빈곤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4번을 보시면 2022년에 갑국에서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8%인 거죠. 전체 100가구 중에 8가구니까. 자, 5번을 보시면 2022년에 갑국에서 전체 빈곤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 전체 빈곤 가구 20가구잖아요. 그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니까 몇 퍼센트예요? 40%잖아요. 맞죠? 곱하기 100 해주면. 그러니까 50%보다 낮죠. 따라서 5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요. 친환경 경영이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라고 보니까 이거 기능론의 입장이고요.
소비자들이 친환경 경영에 큰 가치를 부여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기업 경영자들이 부응을 하니까 이런 친환경 경영이 퍼지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설명이죠. 병을 보시면요. 친환경 경영은 기득권 유지 수단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갈등론이네요. 1번. 기능론에서는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 관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죠.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이건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병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개인이 사회 구조의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니까 을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갑의 관점 플러스 병의 관점이죠. 4번도 틀렸고요. 5번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하는 건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능론은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사회 이제 유기체에서도 각각의 장기와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체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각각의 존재들이 상호 의존, 서로 의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너무 당연하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사회보장제도 도표 관련한 문제였고요. 지금 도표 문제 2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고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데 노령, 장애, 사망이란 키워드 나오면 바로 사회보험 중에서도 국민연금 떠올리시면 되죠. 그래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이렇게 지급을 해서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해당이 되고요. 국민연금을 여러분들이 모르셨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제 사회보험이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를 보시면은 65세 이상 노인 중 요게 핵심이죠.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을 제공하는 기초연금 제도고요. 당연히 얘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밑에를 보시면요. 사회보험의 수급자 중 공공수급자의 비율, 공공부조의 수급자 중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이게 말이 되려면 중복수급자를 지금 분자로 올린 거예요. 지금 중복수급자가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역설이잖아요. 공공부조를 수급하면서 사회보험을 수급하는 혹은 사회보험을 수급하면서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중복수급자가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중복수급자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딱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죠. 벤 다이어그램 그릴 생각을 하셔야 되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이렇게 또 여기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딱 그리셨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갑지역 인구는 100만 명으로 일정하대요. 2020년이나 21년이나. 그리고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 이게 바로 사회보험이잖아요. 이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이 2020년, 2021년 모두 다 20%로 일정하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가 20%, 여기 전체가 20%란 얘기예요. 좀 더 보이기 쉽게. 여기 전체가 지금 20%, 여기 전체가 지금 20%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먼저 이용하셔야 됐죠. A. 사회보험의 수급자 중 B의 수급자 비율. 지금 우리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보세요. 전체 이제 100만 가구의 20%니까 당연히 사회보험을 수급하는 가구는 20만 가구가 될 거예요. 저 그냥 편의상 만 뺄게요. 그럼 20만 가구 중에서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사람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인지 몰라요. 곱하기 100을 했더니 요게 20이 나왔대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나요? x는 4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20인데 여기 4니까 여기 16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2021년도요. 자, 2021년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의 수급자 20인데요. 그 중에서 B, 공공부조를 수급받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잖아요. 몰라요. 곱하기 100을 했더니 요게 35%가 나왔대요. 그러면 x는 얼마인가요? 7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7 요렇게. 그럼 전체 20인데 여기 7이니까 여기 13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의 수학 문제죠, 얘는.
됐나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걸 알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 공공부조가 얼마가 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공공부조의 수급자, 전체 수급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똑같이 X로 놔두겠습니다. 이번엔 분모로 가져야 되죠. 그 중에서 사회보험 수급자,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100을 한 값이 이번엔 25가 나왔대요. 그러면 25X는 400 요렇게 되니까 X는 얼마가 되냐면 16이 되죠. 그럼 전체가 16인데 여기 4니까 여기 얼마예요? 12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공공부조 수급자 전체 얼마인지 모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복, 즉 사회보험을 수급하는 사람들이 이번엔 7이에요. 2021년에. 그랬더니 요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28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전체는 얼마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28x는 700 이렇게 되잖아요. x는 25가 되는 거죠. 전체 25인데 여기 7이니까 여기는 18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벤다이어를 가지고 선지로 그냥 바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1번. 2020년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거 사회보험이잖아요. 사회보험의 수급자 얼마입니까? 20명이죠. 20명. 그렇지 않은 제도, 즉 공공부재 수급자 16명이죠. 16명보다 20명이 작나요? 틀렸죠. 1번 선지, 틀린 선지고요. 2번 선지. 2021년에 의무가입을 원칙하는 거 사회보험이잖아요. 사회보험의 수급자 몇 명입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20명이죠. 공공부주 25명입니다. 그렇지 않은 제도의 수급자보다 많다. 말이 안 되죠. 2번도 틀린 선지고요. 3번을 보시면 2020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공공부조잖아요. 공공부조의 수급자 몇 명입니까? 16명.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20명보다 4만 명이 많나요? 4만 명이 오히려 더 적잖아요. 3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요. 4번 선지를 보시면 2020년 대비 2021년에 선별적 복지 이점에 기초한 제도 공공부조잖아요. 몇 명 증가했나요? 16명에서 25명. 죄송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2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죠. 증가율 공식 몇 퍼센트? 처음에 12분의 증가량이 6이죠. 곱하기 100을 하면 2분의 1이니까 50%가 되는 거죠. 증가율은 50%다.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만 정확하게 그리셨다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 선지도 한번 가볼게요. 2020년 대비 2021년에 공공부조에 해당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한 사람과 달리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한 사람은 증가였다.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증가했고요. 사회보험에만 해당한 사람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감소로 바꿔주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5번 선지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20번이 아니라 20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자, 항상 부양비 문제가 나오면 표를 그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는 당연히 T년, T 플러스 50년 뭐 별거 없어요. 유, 부, 노, 전체 인구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유소년 부양비 도표 문제 풀 때 이렇게 인구에 관련한 힌트가 나온 애들을 100으로 잡으면 편리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총인구 증가율이 200%가 나왔다라는 힌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유부노 전 중에서 전체 인구 T년을 100으로 잡으면 좀 수월하겠구나 눈치채시면 돼요. 그럼 T 플러스 50년에 증가율이 200%면 여러분 200 쓰시면 안 됩니다. 증가율 공식에 따라서 100분의 증가량이 얼마인지 몰라. 곱하기 100을 한 게 200이 나왔으니까 증가량이 200인 거예요. 그럼 100에서 증가량이 200이 되면 전체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어야 정상이죠. 여기서부터 틀렸으면 사실 부양비 도표 문제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도표 문제의 기본이 흔들리시고 있는 거예요. 요게 됐다면 이제 여기 보세요. 총 부양비가 T년에 100이래요. 여러분 총 부양비 공식 제가 그냥 이거는 외우면 좋습니다. 총 부양비는 그냥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 플러스 노년 인구예요. 이게 100이란 얘기는 부양인구 유소년 플러스 노년 인구가 서로 같다란 얘기잖아요. 전체 인구가 100인데 이거 두 개가 같으려면 부양인구가 50인 건 딱 나오죠. 그 다음 총 부양비가 50이란 얘기는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 플러스 노년 곱하기 100을 한 값이 5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양인구 대 유소년 플러스 노년인구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50이 나옵니까? 1대
2여야 되죠. 그럼 전체 인구 300을 1대2로 나누면 부양인구는 100명이라는 죄송해요. 부양인구 대 유소년 플러스 노년인구의 비율이 1대2가 아니라 2대1이어야 50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양인구가 200이란 얘기죠. 300을 2대1로 나누면. 그쵸? 그 다음 이제 유소년과 노년인구를 알아야 되는데 노령화 지수를 통해서 알면 됩니다.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 분의 노년 인구인데 이게 50년에 100이 나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 요것과 마찬가지로 유소년과 노년 인구가 같다는 얘기예요. 남은 게 지금 100명인데 서로 같으려면 50, 50 요렇게 돼줘야 되죠. 그러면 25가 나왔다는 얘기는 유소년분의 노년 인구가 25가 나왔다는 얘기는 4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50을 4대1로 나누면 여기 40명, 여기 10명 요렇게 되면 이제 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거 좀 파악하기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그냥 이 방정식, 연립 방정식 세우시면 돼요. 유소년 인구 모르니까 A, 노년 인구 모르니까 B. 이거 두 개 합한 게 50인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요거 곱하기 100이 25다. 그럼 A분의 B는 4분의 1이니까 A는 4B. 그럼 A는 4B를 여기다 대입하면 5B가 50이니까 B는 10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인구 10명, 유소년인구 40명 요렇게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양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의 4배이다. 정답 바로 나왔네요.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1번이 바로 나와줬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크잖아요. 틀렸죠. 3번 유소년 부양비는 이거 그냥 그대로 보면 되죠. 5분의 4, 4분의 1. T 플러스 50년이 4분의 1보다 어떻게 작습니까? 크지요. 그 다음 노년인구 대비 부양인구는 대비 앞에가 분모로 가준다 그랬죠. 그럼 T 플러스 50년 50분의 200 즉 4고요. T년은 10분의 50 해서 5가 나오죠. 4가 5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5번 보겠습니다. 총인구 중 노년인구의 비율이 T 플러스 50년에는 총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6분의 1이잖아요. T년은 100분의 10이니까 10%죠. 둘 다 20%보다 낮죠. 왜? 20%는 4분의 1이잖아요. 죄송해요. 5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은 5분의 1보다 작으니까 둘 다 낮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 늘 강조하지만 부양비 도표는 이 표만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2024학년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문화 해설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